법원이 구속 취소의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렇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사실 법률가인 저도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 절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례도 아마 없을 거고, 그렇다면 사법당국은 다른 모든 국민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앞으로는 적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법은 만인의 평등해야 된다. 결국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도 안 되고, 또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4년 만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셔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그분들께서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세상은 명확하거든요. 그런 마음에 결국은 많이들 동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의 바다를 우리는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런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물론 더 짧으면 좋겠지만 과거에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도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 계엄의 바다를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건너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30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30 넘어가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비상계엄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당 대표지만 앞장서서 저지했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30번째로 들어가는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행진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더 강하게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만드는 가장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크게 하실 것 같아요. 35%로 이길 수 있습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숫자가 있죠.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숫자가 있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숫자가 있죠. 현격한 게 부등호가 돼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숫자가 가장 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숫자가 그 다음 가장 차이나게 적은 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숫자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집권했을 때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과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그 근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저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애국적인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과 위험한 세상이 도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뭉친다면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그게 언제가 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가지실 거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헌법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듬고 포용하는, 화합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시대를 교체하는 것, 시대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수십 년 만에 계엄 선포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는 오늘로 30번이 된 건가요?
30번의 탄핵 시도와 진짜 뭐든 하겠다라는 식의 무절제가 있었죠. 사람만 바꾸는 그냥 선수 교체가만 이루어진다면, 시대 교체가 아니라 선수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더욱더 잔인해지고 더욱더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87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은 했지만, 저는 이제 이번 이 시점에서의 87 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생존하는 문제입니다. 트럼피즘의 문제, 성장률 저하의 문제, AI 혁명의 문제, 청년의 문제, 인구 절벽의 문제, 그리고 의료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골머리 썩혔던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뒷전으로 치워놓고 지금 이 과거의 정치, 이 계엄의 문제,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문제에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정치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에 대한 우리 집중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대 교체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음에도 계속 신문지면에서 이런 것만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지면은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어떤 블록에서 어떤 이 국익을 추구할 것이냐, 인구절벽 시대에 어떤 해법을 낼 것이냐, 아이만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부모도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값싸고 질 좋은 의료의 혜택을 계속 유지하게 해법을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에 우리 집중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개헌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87 체제에 대해서 2달 동안 제가 어제 헌정회도 가봤고, 87 체제를 직접 만드신 어르신들께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87년 헌법은, 근데 저는 우선 87년 헌법을 폄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헌법이었어요. 그걸로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가 됐고, 그걸로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대단히 위대하고 고마운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87 체제의 문제는 제 정치 세력이, 양 정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극강의 마지막 최종 무기들은 안 쓴다라는 절제 정신이 있습니다. 탄핵이나 계엄이나 87 체제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썼죠. 몰라서 안 썼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이것까지는 안 하는 문화와 절제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지점이 무너진 것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조국 사태 때부터라고 봐요. 명백히 드러난 어떤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힘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딱 보면 100만, 뭐 이런 식으로. 100만 모이면 그냥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건 정글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박성재 씨인가요? 그분이 딱 보면 100만이다. 당시 MBC 대표였죠. 근데 그런 문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에이, 저러다 말겠지. 그게 아니라 시스템을 압도하는 그런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이러면 다음 쪽에서 이러고, 막장 스포츠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진흙 레슬링. 진흙탕에 들어가서 뭐든 해도 되는 거. 진흙 레슬링에서도 눈을 찌르지 말자라는 정도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일단 그렇게 무너진 이상 우리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결국은 시스템으로 서로 그러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 헌법적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많은 국민들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엄을 보셨잖아요. 30번의 탄핵을 보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개헌의 바람은 이겁니다. 한 번의 정치적 바람이 모든 권력을 좌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먼저 저는 내각제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얘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좋다라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 저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내각제에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고 봐요. 권한 분산이요? 예. 권력 분산. 예. 뭐 총리, 책임 총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대통령 쪽의 권한 분산만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한 190석 정도 갖고 있으면 뭐든 할 텐데요. 이쪽만 줄여놓으면 더더욱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국회 전체로 볼 때 국회의 권한을 줄이는 방식은 지금 현대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대신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양원제입니다. 양원제.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지금 국회의원의 숫자를 막 늘리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50명 정도 되는 지역구 의원들 계시죠? 네. 하원으로 하고 그리고 비례나 그 정도 되는 숫자를 상원으로 가되 대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원의 선발 방식은 중대선거구제로 가서 호남에서도 보수당 상원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나오는 구조. 아니 어떤 큰 바람이 되더라도 양당제에서는 그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상원의 3분의 2를 쉽게 장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구도로 돼서 탄핵 같은 경우를 통과할 때 상원을 거치게 하면 진짜 너무너무 명백한 내용 아니면 쉽게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전 그런 방식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회 잘 아시잖아요. 국회 우리 예결위원회 있잖아요. 예. 회의장. 그거 원래 우리 국회의사당을 만들 때 상원에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원래 그 처음에 지을 때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런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번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100년 동안 발전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민생과 복지를 장려할 만한 원포인트, 우리 왜 매번 원포인트만 합니까?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보시죠. 제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건 내가 잘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홍정기 일병 모친께서 늘 법무장관 때부터 저한테 주장하시고 제가 관찰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군 사망자의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막아놓은 국가배상법을 바꾼 겁니다. 근데 왜 그걸 국가배상법만 바꿨나? 헌법의 이중배상 금지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유가족의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게 한 거지 본인 위자료는 청구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 헌법이 도입된 이유는 이겁니다. 월남전 때 우리 정말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사망자가 나는 거예요. 전사자가. 근데 당시 우리는 가난했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하는 액수를 후려칠 수밖에 없죠. 그걸 헌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헌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데 헌법기관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선관위가 즐겁게 자기들끼리 잘 지내라고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감시의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보면 뭐 감사도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00년 대계를 바꿔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X 시대,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걸 지원한다는 국가의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고 과학기술에 대한 우대, 청년에 대한 우대, 그리고 인구에 대한 문제, 그게 결국 헌법 정신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되면 남은 3년 동안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87 체제의 문을 닫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역할은 포기할게. 나는 지금 이 시대의 문을 닫는 87 체제 문을 닫는 구진일의 역할로 희생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런 선언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되는 선언 3년 지나면 하면서 나도 중임해서 7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욕심부리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3년 끝 이걸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죠.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잘해서 벌써부터 그 다음에 어떤 새 정부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의 목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레임덕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장악해서 위험한 세상이 온다면 그건 뭐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 올 테니까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5년 한들 3년 한들 뭐가 다르죠? 3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년에 못할 거면 5년에도 못합니다. 지금의 이런 적대적 공생을 끝내야 하잖아요. 저는 그거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다르다는 데서 있다고 봐요. 저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이잖아요. 4년 주임제를 한다면 전 대통령 4년 주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4년 맡겨보는 겁니다. 책임으로. 그렇게 중임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잘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여기서 조금 만족하자는데 4년 더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만한 세력이 생깁니다. 맡겨보는 겁니다. 4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당대표를 해보니까 이런 면이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총선을 직접 치르다 보면 많은 무리수가 생깁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직접 그러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상당히 왜곡된 방향으로 쓰여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 네. 그런데 4년 주임제를 맞춰보면 대통령은 대선 선거를 하는 거고, 뭐 이거는 당 중심으로 해서 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이 국민들에게 다음 4년간의 국정을 맡겨주십시오라는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목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바꾸겠죠. 그리고 이랬을 때 이제 우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한 세력이 다 장악하지 않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원을 그렇게 만들면 여기서 대선에서 이기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상원까지 뭐 3분의 1을 장악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중대선거구제예요. 저는 그런 체제가 물론 그런데 다만 헌법이라는 건 그래요. 이건 합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인데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87체제를 종식할 수 없습니다. 합의제를 복원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게 87체제를 극복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 청사진은 이렇지만 이걸 무조건 고집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제 생각이 어떤지 한번 저는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선에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쉬운 하나니까요. 근데 저는 그건 대통령이라는 직을 보는 관점에서 좀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왕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공직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꼭 어디 뭐 시골 가서 감자 캐고 시골 가서 책방을 해야 되나요? 어디 가서 꼭 집을 해놓고 나서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왕 같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집중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직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관급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국장급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필요하면 위원회 노사위원회라든가 뭐 그런 걸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냥 많은 공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복의 일이 끝난 다음에 더 쓰임이 있을 정도의 능력과 그만큼의 어떤 그런 체력이 남아 있다면 그냥 뭐 그건 직급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대통령 끝난 다음에 상원의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든 거의 목적의 끝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어떤
뒤에서 마쿠에서 어떤 그런 거가 돼야 된다는 전 그 발상은 민주사회에 잘 맞는 발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꼭 근데 그게 뭐 저를 전제로 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취업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성장률의 문제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이 돼서 성장률의 한계가 오게 된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는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블록화된 편으로 나눠진 세상입니다. 명확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고 우선 우리 정부가 잘한 점이 뭐냐. 한미일 공조, 한미일 블록에 제대로 섰다는 거예요. 과거 정부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북중러 친화적인 색채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서도 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편이 달라지는 겁니다. AI 전쟁이라든가 AX 시대에 있어서 북중러에 같이 가느냐? 한미일로 가느냐? 이게 무슨 고민의 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발해야 됩니다. 위험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지 않도록. 그런데 일단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 먼저 지적하고 하죠. 1차 탄핵이 기각될 때 네. 제가 크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했던 게 뭐였냐면 그 탄핵 사유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중러에 대한 외교를 잘못했다는 내용이 민주당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민주당의 생각이에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블록화된 경제 전쟁의 시대에 북중러 특히 친중이죠. 뭐 러시아는 좀 뭐 어차피 핵심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편에 서겠다라는 입장이 확고해요. 탄핵 국면에서도 그것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탄핵 사유에 그런 게 들어갈 때 미국이나 중국이 어떻게 바라볼지 다 예상하고 넣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밍아웃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금 그러니까 체제 전쟁의 문제를 떠나서 이 경제 블록의 전쟁에서 어느 편을 쓸 것인가는 명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런 면이 있고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블록화된 상황에서의 AX 시대,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어떻게 올라타서 왜냐하면 이 AI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 산업혁명처럼 급격한 성장을 갖고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장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타는 나라는 우상향하는 거고요. 떨어지는 나라는 그냥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라타야죠. 숟가락 얹어야 돼요. 아니 지금 그 한미일 외교 다시 복원시켜놨잖아요. 전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하고 수교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있지만 거기서 일본이 좋아서 일본하고 수교한 겁니까? 아니에요. 미국화의 그 정상화를 한미일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대단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기반을 만들어놨죠. 원전 되살려놨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아시아 프라이어리티라고 해가지고 유럽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중심의 정책을 한다고 하죠. 우리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체제의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가 됐어요. 블록 전쟁처럼 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이 딥식 나오는 게 결국은 엔비디아 칩을 못 팔게 하니까 나름대로 다른 길을 활로를 여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과 무역의 국적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저는 한미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근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북중러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저런 탄핵 사유를 넣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싱하이밍한테 저렇게 쉐쉐하면 안 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무슨 봉우리 이런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선명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흐름에서 얼마 전에 젤렌스키가 미국에서 좀 굉장히 좀 그 험한 상황을 겪었죠. 승부라고도 볼 수 있는, 예. 그때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했지. You have no card.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We have cards. 우리는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인가요? 일단 첫째,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다음에 이제 이 군함에 대한 수리 건조를 한국에 맡겠다 이런 발표를 미국이 했죠.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산업에서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미국은 지금 조선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계 지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해양 지배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중국도 보면 해안과 맞붙은 곳을 보세요. 해양을 지배할 수 없어요. 미국이 정말 큰 강점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끼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대단한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죠.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해군력입니다. 해군력이 핵심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조선 건조에 관한 생산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선을 그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입니다.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 상황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도 여러 가지 도전과 응전이 있게 될 거예요. 받을 건 받고 피할 건 피하면서 그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디지털 리터런시를 갖고 있어요. 예. 굉장한 디지털 문해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 수요도 크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내세울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카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방위의 문제에서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 미국은 대단한 실용주의로 접근할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뭐 뉴클리어 스테이트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용어지만 핵 무기를 가진 건 아니지만 핵 국가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걸 바로 잡았죠. 핵 무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식의 실용적 태도는 결국 우리한테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까지 준비해 두는 일본 같은 단계까지 하는 거를 저는 지금 그런 분위기는 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핵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재배치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들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그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그 국방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진전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보의 문제가 지금은 블록화된 AI 경제 상황에서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영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여기다가 무슨 뭐 미국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군사적 문제를 우리한테 맡긴다면 그럼 거기다가 중국과는 무관해 뭐 이런,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예. 지금 뭐 미국 내에서 화웨이도 뭐 이렇게 아웃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많아요. 왜냐? 우리는 주한미군까지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우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민주당처럼 친중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의심받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보를 보여온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단지 어떤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이런 블록화된 경제 전쟁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우리 보수당으로서 자랑스럽게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 아니에요. 계엄을 저지한 정당입니다. 저는 그날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그날 계엄이 해제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큰 혼란이 왔을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을 국민들께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엄군의 어떤 이
행동이 좀 달랐을 가능성이 있죠. 여당 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같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봉쇄의 경우, 그리고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이후에 또 실제로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과연 그 해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지칭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당이 직접 그 계엄 해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죠. 법치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법에 따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말하기 고통스럽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정반대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이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맨 앞장을 섰던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겠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룰 오브 로 플러스 최소한의 원칙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헌법을 지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그 리버럴 데모크라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결국은 법치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은 그 법치의 원칙을 어겼어요. 저도 그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불가피한 결정을 했지만 참 괴롭죠. 탄핵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제가 잘 알고 있고 얼마나 또 이러다 진짜 위험한 이재명 정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엄청 크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뭐 논리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필요한 일이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진짜 위험한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막는 길이라는 점에서는 서로의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마음과 논리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오시고 이런 우리 지지자들 보면 뭐 지금 반감을 가지신 분 중에 또 상당수는 저를 또 되게 지지하셨던 분들이기도 해요. 그 뭐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시간 쪼개서 이 추운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선의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냥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에서 뭐 180대 1 소리 들으면서 민주당과 싸우고 검수완박을 무력화시켰고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결국 통과시켰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고요. 그 후에 당대표로 당선됐죠. 그 이후에 재보궐선거에 역전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엄 사태까지 겪었죠. 제가 정치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정치하는 제가 다른 일을 하다 바로 온 게 아니라 정치를 굉장히 진하게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평가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뭐 검사 정치라고 이제 공격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주로 약점으로 삼는 것 같아요. 상명하복, 예. 까라면 까라, 깐다 이런 거. 사냥개처럼 물라면 묻는다 이런 거. 1번, 2번 줄 세우기, 몰려다니면서 자기 딱 개파 만들고. 둘 다 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첫째, 상명하복 문제. 상명하복을 제일 안 한 게 저 같은데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사태, 이종섭 황상무 사태, 명태균 사태, 김경수 복권 문제. 예. 전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저만 직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그렇게 상명하복 까라면 까고 물라는 것만 무는 사냥개 같은 거라면 그런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않지 않았을까요? 저는 덧붙여서 참 안타까운 게 그때 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언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상황이 좋을 겁니다. 둘째로 제가 공천도 하면서 보셨지만 제가 오히려 명태균 사태 같은 거 보셨지만 어떤 외압도 다 쳐냈죠. 예. 그리고 제 사람을 꽂아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구 만약에 제가 줄 세우기를 했었다면 이렇게 쉽게 쫓겨나지는 않았겠죠. 저는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제 정치를 못 보셨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정치를 보시고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이나 언론들이나 그때그때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그거를 고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